안녕하세요. 이준 상황판단입니다. 여러분들께 해커스에서 강의하는 이준 상황판단 강의의 특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는 강의입니다. 제가 성격이 생각보다 급해서 서론이 긴 거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오리엔테이션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군더더기 없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준 상황 판단입니다. 5급에서 수험생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PCT 강의를 한 10년 이상 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되살려서 강의를 녹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가장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될 강의의 특징, 저의 강의의 특징. 좀 당혹스럽시더라도 취지를 잘 들어주십시오. 저의 강의는 아주 훌륭한 보완제 강의다. 여러 훌륭한 강사님들 계시잖아요. 해커스 강사님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저의 강의를 들으시면 아주 훌륭한 보완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본격적으로 처음부터 듣는 강의로는 좀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험생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적이고 정적인 강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의 특징이 주어진 시간 안에 시간의 압박을 받아가면서 정확히 답을 낸다기보다는 막연하게 답일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넘어가는 문제잖아요. 물론 정신 차리면 1번부터 5번까지는 먹히는데 뒤로 갈수록 안 됩니다. 그리고 언어 자료 상황, 과목이 뒤로 갈수록 집중이 흐트러져서 망가지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정적인 강의를 하기보다는 실전에 입각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강의의 특징으로는 1. 방금 말씀드린 거요. 두 번째, 라이브 강의입니다. 여기서 라이브란 내가 지금 시험 문제를 시험장에서 풀고 있다 생각을 하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수험생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여러분도 시험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라이브 강의의 특징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시험장에서 우리가 들어갔을 때 느끼는 그 압박감을 수업 시간에도 계속 느껴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시험관이, 감독관이 시험 나눠주면서 자, 문제 시험지 열지 마세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이런 느낌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도 실제로 시험장에 있는 것처럼 문제를 풀고 해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강조드립니다. 이거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이거 답이 이거 3번 아니면 4번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자세를 버리고 신선한 마음으로, 내가 처음 본다 하는 마음으로 강의에 임하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마인드로 강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이 라이브가 어떤 요소가 있냐면, 약간 주관적인 제 요소가 들어있지만 제가 시험장 갔을 때 어떤 거에서 이 시험에서 압박을 받냐면, 첫째, 난이도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딱 풀 때. 물론 뭐 1, 2번은 일단 풀어요. 1번부터 제끼는 사람은 흔치 않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한 7, 8번 가면서 시간이 페이스가 흐트러지면서 이제 건너뛰는 문제, 적당히 풀고 넘어갈 문제, 끝까지 붙잡고 늘어질 문제, 이제 막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문제의 난이도를 알아낼 수 있겠는가? 첫눈엔 못 알아보더라도 푸는 과정에서 내가 파악이 가능해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지만 이 문제는 건너뛰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할 만한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난이도를 파악하는 걱정을 하게 돼 있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시험장에서 매칭하다 판납니다. 매칭하다 끝난다고요.
뭐 상황 판단은 뭐 이해력을 테스트한다느니 뭐는 뭐 암기를 본다느니 뭐는 뭐 주제와 토픽을 보는 능력을 물어본다느니 다양한 이 시험의 목적이 있지만요. 아이, 다 소용없고 매칭하느라 죽습니다. 제 말 틀리지 않죠? 시험장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1, 2, 3, 4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쭉 읽고 이리로 넘어가시나요? 어떤 사람은 요 한 단락 읽고 여기 가서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요 단락 읽고 여기 가서 찾아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에도 어떤 고충이 따라오냐면 쭉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선택지로 넘어가면 다 까먹어요. 맞죠?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암기력으로 막 호소하려고 해도 그건 1번부터 한 3, 4번까지 가능할까? 이걸 암기한다고요? 이해한다고요? 저는 공감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요, 매칭하다 끝난다고 봅니다. 이거 어디 있었지? 여기 있다가, 이거 어디 있었지? 막 찾아갑니다. 아, 여기 있다. 이거 여기 있다가, 여기 어디 있었지? 그렇다면, 매칭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떻게? 선제적으로. 나중에 여기 대충 읽고 나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밑줄을 이거 나올 거야. 이거 나올 거야. 야, 이거 이상한데? 이거 분명히 나올 거야. 딱 하나 걸려들게끔 처음부터 선제적으로 매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하는 세 번째 고민이 뭐죠? 어디까지 읽어야 되지? 어디까지 읽어야 되지? 어디까지 계산해야 되지? 어디까지? 이 시험이 한 문제당 5분씩 주면 거의 다 뭐 100점 맞을걸요? 아무리 못해도 95점이죠. 95점. 92.5. 한 문제당 5분 주면요. 근데 이 시험이 뭐예요? 뭐 다그치는 거예요. 막, 야, 빨리 안 가? 빨리 안 풀어? 야, 1분 살면 빨리 안 풀어? OMR 마킹까지 생각을 하면, 게다가 이제 옆자리에서 나는 풀고 있는데 옆자리가 피지가 넘어가면 막 당황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읽어야 되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문제 딱 넘기자마자 아우 이거 뭐지? 풀까? 이거 어려운가? 어떡하지? 두 번째, 이해한다기보다는 이거 어딨지? 이거 여기 있지. 매칭하느라 판납니다. 밑줄 치고 세모 치고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그걸 하더라도 어디까지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입각을 해서 강의를 합니다. 라이브 강의죠. 그래서 어떤 혹자는, 제 수업을 들은 어떤 혹 수강생분은 너무 바람 잡는 얘기 같아요. 동의합니다. 근데 바람 잡는 얘기라도 저는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365일 중에 시험날은 364일 연습하고 하루 가서 실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이날을 실전같이 해야 되는데 평소 때 공부하다 보면 뭐 외우면 간단하잖아요. 외워졌느냐 안 외워졌느냐. 근데 이놈의 적성시험은 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실력이 늘었는지도 모르겠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364일이. 기출을 보면 다 알겠고 안 본 문제 풀려니 좀 이렇게 사설 강사나 아니면 어떤 뭐 문제집 만든 거 보면 오류도 많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느슨해지기 쉬운 시험이라 나온 기출이지만 기출 문제를 가지고 새롭게 보는 시야를 계속 연마를 해야 실력이 느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라이브 강의를 채택을 합니다. 시간을 드리죠. 자, 2분 안에 풀어보시죠. 다음에 오답 노트를 쓰십시오. 그런데요, 저는 오답 노트가 좀 다릅니다. 자, 오답 노트는 제가 강의 시간에 뭐 작성할 시간을 드리거나 하진 않지만 오답 노트 작성할 때 요령을 계속 강조를 드리죠. 이 오답 노트는 뭐냐? 보통 사람들이 이 피셋 수험생들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기출 공부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1번 답은 여기 썼네. 여기와 여기가 조합이 돼서
나왔었군. 예쁘게 필기합니다. 아, 4번은 매력적인 오답이었어. 내가 여기서 잘못 봤군. 하고 예쁘게 오답 노트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시험장 가면 똑같은 짓을 또 할 텐데. 저는요, 이 결정된 거 말고 여기에 가는 과정. 왜 나는 이거를 못 봤지? 왜 나는 얘하고 얘를 조합해서 얘를 봐야 되는데 왜 딴 데서 근거를 찾았지? 하는 오답 노트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오답 노트가 아니라 나의 사고 노트. 왜 난이도를 파악을 못하지? 왜 매칭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못하지? 왜 나는 깡그리 다 읽어야만 답을 풀지? 왜 나는 남들은 단서만 잡아서 빨리 계산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엄청난 계산을 해야 되지? 그거를 작성을 해보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 강의의 특징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강의의 특징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시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왜 이런 강의 방식을 택하게 됐는지를 잠깐 언급을 할게요. 제가 수험생 시절, 그리고 이제 수험생을 그만두고 또 강의에 뛰어들었던 시절, 5급에서요. 그때의 시행착오를 계속 머릿속에 되돌아보느라면 약간의 비관주의가 있습니다. 자기의 습관은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의 사고방식도 변하지 않습니다. 글 읽는 방식도 변하지 않습니다. 책을 보는 방식도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책상에 앉아있는 자세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글 읽기가 느려. 좀 빨리 읽어야겠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그 사람은 글 읽기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빨라졌다 한들 득점하고는 관련 없이 빨라질 뿐입니다. 나는 계산이 약해. 그 사람은 계산 계속 약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의 비관주의냐? 비관주의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완전히 비관적인 비관주의가 있고 낭만적 비관주의가 있습니다. 극복하는 거죠. 내 단점을 바꿀 수는 없어요. 흑에서 백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덜 까맣게, 너무 하얀 사람은 조금 때를 묻혀가면서 자기의 방식을 좋아할 수는 있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글 읽는 사람이 글 잘 읽는 사람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글을 잘 못 읽는 사람이. 그렇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고작용, 그것도 자신의 사고작용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필세 강의가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이 문제 나오면 이렇게 보십시오가 말이 됩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는 10,000명이면 10,000명의 푸는 방식이 다 다르고 시야가 다 다르고 선호도가 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저 PCT 강의는 저는 이제 그런 방식을 채택을 못 하겠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나름 도구말을 가지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라, 밑줄 문제는 앞뒤를 봐라, 뭐는 키워드를 봐라 했었죠. 키워드가 안 보이는데 뭔 키워드를 봐요. 거기서 느낀 게 그럼 나는 마이너리티한 강의로 가더라도 본질을 꿰뚫는 걸 해봐야겠다. 비록 그것이 수험생분들에게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나마 다른 시야를 제공을 하고 자기를 고민하게끔 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전 한번 화끈하게 달아올라 봤던 강사입니다. 소위 말하는 1타. 지금은 이제 나이도 들고 조금 이제 원숭미라고 해야 되나요? 노련미라고 해야 되나? 꼭 좋은 의미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얘기가 또 허튼 대로 흐르니까 다시 돌아와 보면, 그래서 자신의 사교적을 바라보게끔 강의를 만들려면 어떻게 컨텐츠를 구성해야 되냐면 추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추상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아까 난이도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1번이었죠. 그러면 다 써보자. 아까 했던 거. 매칭이냐 이해냐. 전 이거 아니라 그랬고. 3번 어디까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사고장애이 있으면, 그럼 문제 분류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문제 분류가. 기존의 문제 분류는 이렇습니다. 뭐 보통 이제 뭐 어떤 책마다 강사님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텍스트형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법조문형, 또 퍼즐형, 뭐 숫자 조합형, 여러 강사님들마다 뭐 다양한 분류를 제시하고 있죠. 당연히 의미가 있습니다. 유형 분류를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뭐 내가 이제 낚시를 하러 간다. 뭐 바다에 원형어선을 타고 나간다. 물고기를 잡으러. 그러면 물고기 종류 다 외워야죠. 뭐 고래도 있고 상어도 있고 참돔도 있고 원돔도 있고 뭐 물고기 수박 가지를 외우는 게 이런 거죠. 유형 분류. 그런데 낚시를 잡아 올릴 때는 제가 낚시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물이나 낚시를 할 때는 물고기가 어디가 많은지 아는 법, 끌어올릴 때 힘을 주는 방법, 뭐 그런 게 이제 제가 하는 강의예요. 쉽지가 않죠. 그러면 문제 분류를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난이도를 반영하는 문제 분류를 하려면 일단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단순 매칭이 난이도가 가장 하입니다. 물론 단순 매칭이라 하더라도 막 너무 매칭할 게 많으면 어렵겠지만 그건 뭐 예외적인 경우 단순 매칭이. 그다음에 복합 매칭이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죠? 뭐 복합 매칭에는 여러 개가 있죠. 단순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단순 매칭이고 어떤 거는 상황. 그래서 얘 한 번 매칭하고 또 한 번 매칭하고 뭐 이런 매칭을 좀 여러 단계 하는 매칭.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좀 숫자로 넘어가는 영역입니다. 근데 저는 강조드리죠. 난이도에 따르면 글하고 숫자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단순하게 뭐 여기서는 지문에서는 뭐 5억 이상 그랬는데 여기는 3억 이렇게 나오는 글하고 숫자가 섞여 있지만 숫자를 이용해서 단순하게 좀 매칭하는 거. 얘보다는 높지만 난이도가 높지만 그 다음에 완전히 숫자만 나오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칭을 못하는 세계로 넘어갑니다. 퀴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 분류를 어떻게 하냐면 단순 매칭.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텍스트. 근데 제 눈으로 봤을 땐 법조문하고 텍스트형을 구분하는 것도 좀 웃깁니다. 법조문도 텍스트인데. 그래서 제 강의는 법조문이나 긴 글이나 읽는 방법이 똑같이 처리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난이도를 단순 매칭과 복합 매칭, 그다음에 글하고 숫자가 섞여 나오면서 매칭하는 거, 매칭 거보다는 숫자를 계산하게 되는 문제, 그다음에 퀴즈로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교재를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제 분류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또 오리엔테이션 강의인데 여기서 구체적인 강의를 하면 또 너무 길어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난이도에 대한 고민에 따라 문제 분류를 다시 가져갑니다. 그거는 이제 제 강의를 채택해서 들으시는 분께서는 구체적으로 아시게 될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난이도에 따라 분류한다. 단순한 글과 숫자가 섞인 거, 숫자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퀴즈, 아예 뭐 매칭을 할 수 없는 거라는 식으로 하고 그 밑에 하위 분류로 몇 가지 더 분류를 시도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요 앞번에 잠깐 끊으면서 드렸던 말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근본적인 문제로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조금 이제 가벼운 얘기를 좀 해보죠. 이 시험에 제가 중어중문학과를 나왔거든요. 중국어 한마디도 못하는. 한문은 좀 합니다. 적성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뭐 PSAT에서 이게 중요하죠. aptitude. 제 기억으로 뭐 apt, 뭐뭐 하는 경향, 뭐뭐 하기 쉬운 이런 거 아닌가요? 즉 성향이죠, 성향. 기호. 그래서 이 시험은 기호가 되게 많이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 지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과학 지문이 쉽게 나와도 싫어합니다. 그 사람한테는 쉬운 지문도 어려운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숫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퀴즈 방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공학적인 사고가 발달돼 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은 또 긴 글이 막 20줄 30줄 나열되면 막. 그러니까 이게 기호가 작용되는 시험이라는 얘기입니다. 적성, 애프티튜드. 그렇기 때문에 이 분류 쪽으로 이 고민과 이 고민을 바탕으로 한 문제 분류를 통해서 평소 때 실전처럼 연습을 하지 않는 한 내 사고가 개선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적성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남녀가 서로 이제 연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자가 남자한테 얘기합니다. 아, 당신 너 나를 사귈 자격이 없어. 이제 안 만날래. 그러면 그거는 옛날의 시험입니다. 자격시험. 암기 시험이죠. 옛날요. 너 이거 외웠어? 다음 중 뭐뭐로 이것을 고르시오. 뭐 하시오. 뭐 국사 시험 같은 거 있잖아요. 한국사 시험 같은 경우. 못 외우면 틀리는 거고 외우면 틀리는 거고 그건데 이제는 적성 시험입니다. 요즘에는요. 데이트예요. 자기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미치겠죠. 예를 들어서 오빠 아니면 자기야 나는 돈 없는 사람 싫어. 그러면 돈을 벌면 되잖아요. 근데 적성 시험은요. 난 그냥 네가 싫어. 이거예요. 환장을 노리시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해보면 아 내가 근본적인 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 시험은 매너리즘에 빠지는 시험이구나.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컨디션에 따라 너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같은 문제라도 1번에 오면 정답률 높아집니다. 22번에 가면요. 똑같은 문제를 1번에 놓으면 정답률이 80%가 나와도 똑같은 문제를 20번에 갖다 놓으면 60% 떨어져요. 이 시험이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선호도와 컨디션과 자기의 그날의 어떤 패턴, 그날의 그 문제 풀어갈 때 자기 접근 방식에 따라 너무 차이가 나요. 아침에 풀 때 다르고 점심에 풀 때 다르고 저녁에 풀 때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 수험생이 올빼미형 인간이 있다고 쳐요. 새벽 때 말똥말똥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새벽에 치면 피스 점수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말 심히 공감하시죠? 이렇게 자기 컨디션과 기여도와 문제의 유형 분류에 따라 점수가 좌우되는 시험인데 어떻게? 이 문제는 텍스트형입니다. 텍스트형은 이렇게 푸십시오. 긴 글이 나오면 이렇게 하십시오. 법전 문형이 나오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저의 고민이었고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큰 챕터로는 좀 요걸 말씀드렸어요. 자신의 사격을 작용을 살펴보자. 그래서 저는 문제 분류가 좀 바뀝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로 챕터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연간 커리큘럼, 이준의 연간 커리큘럼. 일단은 제 강의의 축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X축, Y축으로 봤을 때 X축은 문제 분류, Y축은 사고작용. 그래서 만약에 4일짜리 강의를 한다 그러면 요 강의에 죄송합니다. 5일짜리 강의로 한다 치면 5일짜리 강의를 한다 치면 이틀은 사고작용에 할애를 하고요. 이틀은 문제 분류에 할애를 합니다. 저도 유형 분류해요. 계산 문제 합니다. 똑같은 계산 유형 가져와서 푸는 방식 저도 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하루를 뭐 하느냐? 기습 모의고사 테스트를 합니다. 이 강의는 연간 커리큘럼에 그대로 똑같이 다 적용됩니다. 기본 강의, 입문 강의라고 할까요? 입문 강의, 기본 강의, 심화 강의, 실전 강의 다. 예를 들어서 얘는 뭐 4일차, 얘는 뭐 6회차, 얘는 10회차 이렇게 되더라도 똑같은 비중으로 사고작용에 할애하고 문제 분류에 할애하고 테스트하고가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뭐 이거 안 들으면 이거 모르는 겁니까? 뭐 이거를 거치고 일로 건너뛰어도 됩니까? 그런 질문을 아예 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아무거나 골라서 하나 들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물론 다 듣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다루는 문제도 많고 테스트도 많이 풀고 하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영화 시리즈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지의 여정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판타지 영화 시리즈 나오는 거 있죠.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그래서 뭐 1탄, 2탄, 3탄, 4탄이 나오도 4탄만 들어도 봐도 1, 2, 3탄이 뭔지 알 수 있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영화도 뭐 앞에 거 모르면 전혀 모르게끔 안 하잖아요. 흥행을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들어도 다 알 수 있고 또 얘부터 들어도 좋고 처음부터 쭉 들어오면 맥락을 알아서 좋은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강의를 꼭 쭉 따라가야 됩니까? 네, 뭐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골라 들으셔도 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안 다루는 문제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겠고 기습 모의 테스트 같은 문제들이 더 많이 보강이 되겠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강의의 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가 차이가 나겠어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지만 저는 내심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갈릴레오처럼 그래도 지구는 돈다처럼 요거만 해가지고는 절대 실력 안 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하고 실전 테스트도 하고 그래야만 가능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약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오답 노트가 아닌 사실상 오답 노트인데 오답 노트가 아닌 사고 노트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대화를 주고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예시집이 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제가 수험생 시절에 썼던 오답 노트를 바탕으로 작성해 놓은 간단한 이 얇은 묶음집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제가 원하시면 발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니까 또 막 어마어마하게 기대하지 마시고. 그리고 수강생 아닌데 보내지 마세요. 당연하잖아요. 자, 제 메일 주소는 psat@naver.com입니다. 이 이름 잘 졌죠? 이거 수험생 때 지은 거니까 한 20년 된 메일 주소입니다. 일로 보내주시면 또 뭐 문제를 풀다가 뭐 좀 답답하다 그러면 뭐 메일 보내시면 답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 약속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런데 저는 그 스터디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저하고 소규모 스터디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은 마찬가지로 연락 주세요. 이 정도고 뭐 나머지 뭐 강의 열심히 하겠다, 뭐 최선을 다하겠다, 뭐 여러분 뭐 애프터 그건 당연한 거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재는요. 참 제가 또 성의가 참 없죠. 여러분 그 핸드폰에 뭐 이렇게 교보문고나 알라딘이나 뭐 쿠팡에 이준 상황 판단으로 검색을 하시면 두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해커스에서 나온. 제가 그래도 제 이름을 걸고 모의고사집을 낸 사람은 저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도 한 3년 전이라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보면 그 상황 판단 실전 동형 모의고사 4위치 모의고사집이 있어요. 그거 한 권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서가 하나 있죠. 근데 기본서, 그러니까 제가 낸 책은 기본서와 모의고사집이 있는데 여기에도 또 모의고사가 1회분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 1+1 뭐 이렇게 패키지 상품 줘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풀어보시기 바라고. 저는 죽어도 첫째도 모의고사, 두 번째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라 가지고 강의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습 모의고사 잘 봅니다. 그래서 왜 뭐 기본, 인문, 심화 뭐 이런 게 있어도 다 매번 모의고사를 봐요. 그러니까 강의는 대부분 비슷하지만 푸는 문제는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강의를 따라오신다면 장점은 있을 것입니다. 이 시험은 적성시험이다. 선호도가 작용을 하고 기호가 작용을 하고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사고작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에 입각하여 강의를 구성한다. 그래서 그 특징으로 뭐가 있느냐? 1. 난이도 파악하는 연습을 합니다. 매 강의 때마다, 매 문제 풀 때마다. 다음, 매칭하는 연습을 합니다. 물론 이해와 암기에 대한 언급도 하죠. 3번, 어디까지 계산하고 어디까지 읽을 것이냐 라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X축, Y축 말씀드렸죠. 강의의 절반은 사고작용에 할애를 하고 강의의 절반은 문제 분류에 할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실전 모의고사 하죠. 그걸 멋지게 Z축으로 하면 더 멋있긴 하겠지만 그건 오보고 요거 하고 요거 해서 문제의 좌표축을 만들죠. 얘는 이런 사고 패턴을 가지는 문제야. 얘는 이런 난이도를 가지는 문제야. 하고 딱 이렇게 잡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플러스 모의고사 이렇게 세 가지로 합쳐서 강의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이 시험은 자신과의 싸움이면서 그 지루함과의 싸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은 변하지 않거든요. 자신의 사고작용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고를 바꾸느니 내 사고를 관찰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적응을 해봐야겠다라고 유체이탈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시험 문제를 앉아서 풀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짝 유체이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관찰하는 겁니다. 시험지를 관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투영시켜서 내 어떤 그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것도 극복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점수도 늘리고 그래서 합격으로 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한번 멋진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앞으로 같은 기간 동안 같이 한번 고생하고 수고해 봅시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